사실은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무슨 80%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7월 대재앙설과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올해 7월에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이 얘기는 뭐 사실 뉴스의 헤드라인까지 장식하고 있는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7월 대재앙설, 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타츠키 료라고 하는 일본의 만화가가 그린 만화에서 좀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만화요? 네, 1990년대에 이분이 그린 만화로 내가 본 미래 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본인이 어떤 꿈을 꿨더니 꿈이 잘 맞더라라는 걸 이제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별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지나서 2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이게 재발굴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만화책에 뭐 미래에 어떤 이런 전염병이 유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19에 유행하고 좀 맞아든다라는 설이 돌면서 다른 것도 뭔가 맞는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방송사에서도 이 만화책을 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게 뭐 진짜로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니냐. 뭐 5의 배수로 뭐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뭐 규칙성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게 한번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를 예언한 만화책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각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국 그때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대부분 과거에 대한 거를 예언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미래에 대한 거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짐작이 되는 게 두세 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큰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거하고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난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재난이라는 게 예상되는 시점으로 지목했던 시기가 바로 2025년 7월경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7월 대재앙. 저는 이 만화를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전에 듣기로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주목받았던 게 2011년에 일본의 어떤 큰 자연재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1년에 그때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던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히 예언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질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새 내가 꿈을 더 꿨는데 거기에 25년 7월에 큰 쓰나미에 의해서 잠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대재앙이 온다. 예, 제가 읽어본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셨어요? 과학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거든요. 뭔가 이게 모른다는 걸 더 알아가는 거라 그런 이야기가 더 사실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카이 대지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난카이 대지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난카이 대지진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우리 작년이죠. 우리 백두산 화산 그 이야기 여기 계신 김기범 교수님께서 해주시다가 백두산뿐만 아니라 후지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이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난카이가 이제 남해 한자로 남해죠. 그래서 일본의 남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나고야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그쪽 이제 바다를 남해라고 하는데 난카이 트러프라고 하는 트러프가 여물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환경공학에서는 이렇게 뭐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게 흘러가라고 파놓은 이런 홈 같은 거 있죠. 물 흘러가는 그 홈 같은 거 파놓은 거 그런 걸 트러프라고 하는데 그 해저의 지형이 그렇게 움푹 좀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 해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구하고는 좀 구분이 돼가지고 트러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해곡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카이 해곡 거기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그거의 충격으로 후지산이 거기에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후지산 분화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와 이런 게 있다니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돋는군요. 복습까지 다시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 기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난카이 트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트렌치입니다. 해구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또 이게 좀 구분을 하는 게 뭐 한 몇천 미터 이상이 돼야 자기들은 이제 해구라고 부를 거고 몇천 미터 이하는 해곡이라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거의 어떤 작동 기작 자체는 해구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해구가 뭐냐면 이게 우리 지구 표면에 이 판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주창을 했듯이. 근데 이제 판이 찢어지는 곳도 있고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그 판이 충돌하는 데도 있어요.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태평양이나 뭐 인도양, 대서양 이런 판들이 다른 대륙판하고 충돌을 하면 얘들이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해양판은 무거워요. 아주 무겁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오히려 깊이 들어가요. 지구 깊은 곳으로 맨틀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려가는 곳이 이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깊어지거든요. 몇천 미터씩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의 판 안에 한반도가 들어 있거든요. 유라시아 판에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판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 열도 자체가 두 개의 판에 걸쳐서 존재하거든요. 동북 혼슈 지역하고 홋카이도 지역은 오호츠크판 또는 북미판이라고 부르는 북미랑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남 혼슈, 뭐 시코쿠, 규슈 이쪽은 유라시아판에 또 속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일본의 동북부의 동편, 그게 일본으로 치면 동해외죠. 태평양은 또 다른 판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호쿠 대지진이 났던 거고, 일본 남해안으로는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섭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난카이 트롭이고요. 또 태평양판은 필리핀 해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이라 딱지 접는 그 모양하고 네, 맞아요. 예, 딱 그 느낌이. 이렇게 판이 많이 물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판과 판이 안 들어가고 싶은 걸 억지로 밀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꽉 물려 있다가 응력이라고 하는데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여기 기름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씩 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찰 한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끄러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필리핀 해판이 일본 아래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난카이 해국에서 과거 지진이 났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 150에서 200년에 한 번씩,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한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응력이 쌓였다가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거죠. 모아놨다가 한 번에 쑥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카이 대지진 발생의 어떤 예측 근거는 판과 판이 물려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무슨 80%다. 결국 이건 숫자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 숫자를 제시한 거는 좀 이게 굉장히 이유가 있는데 난카이 해국의 이제 지진 기록들은 10세기 이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문헌에 남아 있는데 그 10세기 이전 기록들은 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1300년대부터 기록은 굉장히 믿을 수 있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1361년 지진이 한번 납니다. 8 이상이었다고 추정을 해요. 사실 그거는 모르죠. 1300년대 지금 조선도 세워지기 전인데 그때 지진계가 없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 다음 났던 지진이 1498년, 그 다음에 1707년 호웨이 대지진이라고 후지산이 분화했던 그 해에 있었던 지진이고, 그 다음이 이제 1854년 안세이 대지진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패망 직후에 있었던 그때 이제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있습니다. 딱 그 주기를 보시면 한 150에서 200년.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 안세이 지진하고 쇼와 지진 요 사이는 한 92년 정도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100년 주기설, 뭐 200년 주기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946년에 지진이 나고 지금 얼마 지나지가 않았잖아요. 뭐 한 80년 지났나요? 그럼 아직 좀 멀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일본 동해 쪽에서는 일본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는 규모 8 이상 지진 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틀린 예측을 완전 하게 된 높아난 거죠? 거네, 어떻게 보면. 뭔가 어쨌든 간에 동일본 대지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나 학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어떤 재난 규모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진 나고 원전 터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축소해서 했던 게 나중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냥 최대치를 좀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갔고, 그리고 약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수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를 하자 국민들한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걸 써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 뭐냐면 일본의 이제 고치현에 그 무로츠 항이라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 항만을 관리하던 가문이 있어요. 쿠보노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1707년 호에이 대지진 규모가 한 8.5에서 9 정도 됐다라고 말하고 48일 후에 후지산이 분화하거든요. 그 지진이 있었을 때 그 항만 관리하던 쿠보노 가문의 사람이 항만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진 나고 나서 한 1.8m 정도가 융기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1854년 그때까지도 이 가문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지진이 났는데 그때는 한 1.2m 정도가 융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쇼와 지진이 났을 때는 이제 현대적 측량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1.15m. 융기량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본의 통계학적으로 지질학을 하시는 분이 보니까 1.8m 융기가 있었던 호에이 지진 다음에는 그 다음 지진까지 한 14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147년이 걸려서 난 지진은 또 1.2m를 융기를 시키거든요. 한 60cm 줄어들었죠. 그런데 60cm 줄어든 융기량 다음에 일어났던 지진, 그거는 92년 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전 일어났던 지진의 융기량에 비례해서 다음 지진까지의 시간이 결정된다. 이번에 융기량이 많으면 그 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융기량이 적으면 그 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한국인 평균 키를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한 10명 조사해가지고 평균 키 얼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표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융기한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그 뭐 인과적 역학관계가 사실은 증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거라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사이언스는 엄청 스트릭트한 나라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는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의 그 좀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다음 지진은 2034년에 일어나야 됩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록 중에 보통 제일 오래된 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 게 7세기 말에 일어났던 큰 지진 기록이 아마도 기록에 남은 최초의 난카이 대지진 기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7세기 말이면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전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봐야 될까요? 삼국유사요. 삼국유사의 7세기 말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신라 관련된 전설로 만파식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파식적? 이게 필인데 피리를 불면 온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마법의 피리 전설이 있거든요. 그 만파식적이 탄생한 거에 대한 전설인데 그 전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동해에서 갑자기 산이 하나 바다에서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이. 임금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산에 대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그 산을 가가지고 그 산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 피리를 이렇게 불었더니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부는 이런 게 모두 다 잠잠해지고 그때 당시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료한 뒤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외부의 걱정거리가 일본의 침략이었는데 외구 해적 이런 것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의 마법을 이 피리가 갖고 있더라 라는 그런 전설이 이제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난카이 대지진 최초 기록하고 시대가 되게 가깝습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뭔가 그런 진동이나 지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변가에 있던 어떤 절벽이나 산 같은 게 훅 잘라가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에 꽂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마침 신라의 수도가 있던 경주 그 근처에 가까운 동해안의 포항 우리나라에서도 마침 지진 피해 입었던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지진 이런 거 일어나면 쓰나미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큰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는 이런 현상이 한반도 근처에서도 좀 관측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파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신라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만파식적의 힘이라는 거는 이 난카이 대지진의 무서운 힘은 아닐까라는 그냥 상상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저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이후에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한 5cm 정도 끌려갔다라고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이라고 지진학 전문가신데 그분께서 연구 결과를 내셨어요. 동해안은 5cm 끌려가고 서해안은 2cm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한 3cm 늘어난 거죠. 사실은 보면은 태평양이
유라시아를 이렇게 서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근데 지진이 한번 미끄덩 한다는 건 미는 힘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힘이 증가했을 때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용하던 힘이 줄어들면은 또 변화가 야기가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3cm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진이 증가한 이유가 동일본 대지진 때 먼 곳에서 작용했던 힘의 변화에 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난카이 해국은 우리나라의 일본 해구보다 훨씬 가까워요. 지금 필리핀 해판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을 서남부를 북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큰 지진이 나요. 그래가지고 확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으로 밀던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한반도 비롯해서 동해는 인도판이 충돌해서 히말라야를 미는 힘하고 태평양이 서쪽으로 미는 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짜부시키는 거죠. 예, 동서로. 이런 힘하고 남쪽에서 필리핀 해판이 일본을 북쪽으로 미는 힘, 동서 남북 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힘이 있는데 하나의 힘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동해 지역하고 동해안의 응력장이 교란될 수가 있습니다. 교란이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지진이 날 수가 있어요. 사실 500만 년 전에 한반도의 지형은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 아까 말씀드린 그 호미곶이 없었어요. 호미곶이 한 500만 년 이후부터 깊은 바다에서 들어올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산이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산 중턱 쪽에 가면은 모래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해변이었던 백사장이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해안 당구, 하안 당구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계속 동쪽이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이 이제 아마 그 말씀하셨던 산이 하나 떠내려왔다든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없던 지형이 바다에서 나타난다거나 그로 인해서 어디서 큰 붕괴가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도 기와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6 이상 7에 가까운 지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역사 어떤 그거하고 문화적인 거하고 어떤 그 과학적인 게 잘 매치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규모까지도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규모는 최소 8 이상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치가 좀 중요한데 일본 남해안이 굉장히 길잖아요, 동서로. 총칭으로 난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또 4등분을 해가지고 동쪽에 도쿄 쪽은 또 토카이라고 하고 도난카이, 뭐 난카이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한 번 나면 여기가 안 나고 여기 한 번 나면 여기 안 나고 큰 지진 날 때는 전체가 한 번에 다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카이 쪽이 지진이 안 난 지가 꽤 오래됐답니다. 동경 근처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진이 좀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일본 정부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한 29만 명 정도 사망 실종자, 요러 정도. 29만 명. 뭐 이재민은 한 1,200만 명 이상, 건물 붕괴가 뭐 한 230만 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하고 비교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실종자를 다 합치면 2만 명 좀 넘는, 그 정도 2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피해다. 엄청난 일본이 뒤집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 때 어떤 뭐 그런 트라우마를 다룬 스즈메 문단속 같은 애니메이션 작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뭐 이랬을 정도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한 세대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그거에 15배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야기한 수치가 그것이긴 합니다만, 후쿠시마는 그래도 인구가 좀 적게 사는 지역인데 도카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경에 인접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인명 피해가 훨씬 클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도 많이 하냐면 동일본 대지진 때는 주로 절대 다수의 피해가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 때문에 사망하는 피해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뭐 쓰나미 피해는 당연히 발생할 거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지역이 많이 피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굉장히 클 거다라는 예상도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가능성 생각해 봐야겠죠. 일본은 워낙 이 건물 같은 것도 내진 설계나 이런 거 꼼꼼하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지진이 발생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진이 나면 사람이 지진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건물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사망하는데, 큰 빌딩 같은 거야 이제 일본이 내지인 설계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이 난카이 대지진 예측이 되면서 또 추가로 보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방벽도 새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민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목조 건물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진이 언제 발생하느냐, 밤에 발생하느냐, 낮에 발생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밤에 뭐 다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할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대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난카이 대지진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사실은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뉴스에 지진 났다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이게 앞으로 한 100년 안 일어나도 안 이상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화산재해는 우리가 그나마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큰 화산들에서, 관측하고 있는 화산들에서 주민 소개령 일찍이 일어나곤 하는데, 지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심해 생물들이 막 나타난다거나 막 구름 이상한 거 생긴다거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구름이 생겼어요. 대피했어요. 안 나요.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반드시 그 전조 증상과 그 지진 간의 인과성이 떨어지는 거.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상한 구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지진을 보면은 1300년대 지진이 있고 나서는 한 150년 걸렸단 말이에요. 또 뭐 그 다음 지진이 200년 걸릴 때도 있고 뭐 한 90년 걸릴 때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진이라는 게 주기성이라는 게 너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거든요. 이게 계산 안 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광년 밖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료 작가님의 그런 능력을 좀 빌릴 필요도 있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앙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본에야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후지산 폭발인데, 그게 이제 1707년도에 일본에서 호에이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발생했고, 난카이 해곡에서 그로부터 48일 후에 일본에 이제 후지산이 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분화 규모가 5 정도 됩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화산재 두께를 재가지고 분출한 마그마 양을 이제 추정해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그 뉴질랜드 옆에 통가 헝가 화산이 터졌을 때 엄청 큰 폭발이었는데 그게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쿄 바로 옆에서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후지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폭발이 있고 나서 300년이 지났어요. 그 전까지는 후지산에서 분화 주기가 한 100년, 몇십 년 요랬는데 300년 동안 마그마가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계속 거기선 지진이 나요. 마그마가 꿈틀꿈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높게 분화 가능성 보고 있고, 난카이 대지진 나면은 그거의 여파로서 후지산도 같이 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후지산 도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화산 피해는 또 다르죠. 화산 피해는 또 다르죠.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지진 피해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화산 재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속 날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 먼지 가루가 식물들의 잎을 덮거나 기공을 막아가지고 식물들이 제대로 못 자란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정말 큰 화산 폭발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종종 얘기를 하는 게, 화산재 자체가 햇빛을 가리는 효과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도, 기온 자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멸적인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가뜩이나 뭐 요즘 일본에 쌀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만 사람들의 식량난을 크게 입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의 간접적인 피해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난카이 대지진 일어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쪽이 가장 가깝잖아요, 일본에. 아마 그 진동을 느낄 수 있겠죠. 예,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진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진동에 의한 뭐 건물 붕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남해안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는 남태평양 쪽으로 전파하지 우리 동해나 남해 쪽으로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사실 그 일본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이제 섭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린 섭입 단계인데 우리 동해안도 그거하고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그거의 여파로서의 지진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 정도 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뭐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큰 피해가 일어나면 일본에 건너가 있는 한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일본에 투자해 놓은 뭐 이런 게 굉장히 사라지는 이런 것도 되게 클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수준이 되면 일본 경제가 마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를 하는 게 일본에서 부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들여와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사용을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세계의 아직까지도 3위권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런 식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떻게 보면 좀 공황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예상이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서초구의 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호우로 한번 크게 나는 바람에 이 아파트를 산사태가 덮쳐가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화산이 폭발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좀 많이 왔던 사건인데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산사태의 피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에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닥쳤을 때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여러 가지 재난에 잘 대비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비슷비슷한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 지금 보면은 이재민 1200만 명 예상, 후지산 터지면 2700만 명 이재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버한 겁니다. 크게 맥시멈으로 생각해서 대비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축소해서 보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약간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동일본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경남 산불, 동해안 산불, 그거 사실은 우리 뭐 예측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항상 재해는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큰 재해가 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 재난 대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보수적이고 약간 최대치를 가지고 시나리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막 대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호들갑 떨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호도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약간 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7월 대재앙설과 더불어 난카이 대지진까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